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도 있고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우리 네 가족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데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카드를 훔쳐가서 맘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바로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하자면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조치원 토박이시고 저도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세종시도 옆에 있고 바로 옆에 크게 오송역이 있어서 조치원역은 거의 다들 다니지 않는데 옛날엔 그 역 근처가 되게 번화했어요. 청주로도 갈 수 있고 대전으로도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바로 그 조치원역 앞에서 제 부모님은 국밥집을 하셨어요. 선짓국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됐답니다. 보통 역 앞에 국밥집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유독 우리 선짓국 국밥집에만 손님이 많이들 오셨어요. 한번 오신 손님은 단골이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 국밥집을 하시는 부모님이 싫었습니다. 매일 선짓국 냄새가 배인 옷으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냄새난다고 놀렸거든요. 그리고 가게에서 소, 돼지 피를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짓국을 지금도 안 먹습니다. 너무 그 냄새가 싫고 역하거든요. 어쨌든 제 부모님은 팔다 남은 선짓국을 가지고 오셔서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저는 안 먹겠다고 고집스럽게 굶기도 했습니다. 너 또 밥 안 먹니? 네 동생은 아무거나 안 가리고 잘 먹는데 영지 넌 왜 이렇게 입이 짧아서 이 엄마 속을 썩이니? 엄마, 맨날 선짓국만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먹어? 나 진짜 선짓국 지겨워. 진짜 싫단 말이야. 어이구, 네가 배가 불러서 그래.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영훈아, 네가 누나 것까지 다 먹어라. 아싸, 누나, 그건 안 먹을 거면 나 줘. 안 그래도 밥 모자랐는데. 제 밑으로는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정말 먹성이 좋아서 아무거나 다 잘 먹었고 그 덕에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 커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저는 작고 빼빼 마른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동생이 저한테 누나 대접도 안 했어요. 툭하면 부모님 몰래 저를 괴롭히고 때로는 때리기도 했죠. 저는 그런 동생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먹을 밥까지 다 동생한테 줘버리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어머니 몰래 저에게 밥 대신 먹을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쥐어주셨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그걸 허겁지겁 받아먹었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천천히 먹으라며 물도 떠다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인 저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신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입맛 까탈스럽다고 혼낼 때 옆에서 막아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라도 안 계셨으면 집에서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의 억척스러운 면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국밥집 일에만 올인하셨어요. 그 때문에 저와 동생은 학교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옛날엔 반장 엄마, 전교회장 엄마 같은 감투 쓴 엄마들의 말만 들었던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촌지 같은 것도 공공연히 대놓고 바라는 선생님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바빠서 학교에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하다못해 대학 원서 쓸 때조차 제가 그냥 혼자 선생님과 상담하고 결정했었으니까요.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고 하니 그냥 웃어넘기지만 그 당시 친정엄마에게 서러웠던 건 말로 다 못했어요. 남동생만 이뻐라 하시고 저한테는 호통만 치셨죠. 제 어머니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커서 뭘 하고 싶은지 따위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급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친정엄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얼른 집에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는 얼른 돈을 벌어 혼자 자취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대학을 대전이나 서울 같은 큰 도시로 가야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대학은 뭐하러 가냐, 그냥 갈 사람만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집안에 두 애들 대학 등록금을 댈 만큼 돈이 없다는 얘기겠죠. 남동생은 피지컬이 좋아서 체대를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남동생을 편애했던 어머니는 동생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겠다고 했죠. 엄마, 나 유도 선수 될 거야. 그래서 꼭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넌 운동이라면 뭐든 잘하니까 꼭 금메달 따라. 알았지? 엄마, 학교에서 대학교 원서 써야 한다고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했는데 엄마 다음 주에 시간 언제 되세요? 예, 너는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애가 무슨 대학을 간다 그래. 그냥 기술 배워서 취업을 하든지 엄마 따라 국밥이나 팔어. 우리 집 형편에 뭐 둘씩이나 대학을 가겠다고 그래. 친정엄마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아들, 딸을 차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집안의 기둥이니 올림픽에 내보내야 한다며 길을 살려주고 저에게는 은근히 빨리 취직이나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가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어요. 워낙에 몸도 무거운 데다가 말만 뻔지르르 하고 악발의 근성이 없는 애였으니까요. 엄마가 막내에다가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하기만 했으니 애가 끈기가 하나도 없었겠죠. 중학교 때는 대회 한두 번 나가보기도 했었는데 매번 지기만 했었어요.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 하루는 코치가 어머님을 불러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운동 재능이 없다고요. 용훈이 어머니, 서운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이 지금이라도 다른 진로 알아보세요. 얘는 유도로는 안 돼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했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아드님만 노메달입니다. 그냥 이 정도면 재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들이 체대를 가고 싶어 해요. 기회 좀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코치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실망을 하셨어요. 이제껏 금메달 딴다고 운동에만 주력했지 제 동생은 공부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와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망했죠. 운동 하나없이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잠만 잔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날 친정엄마는 속상해하시면서 집에 와서 술만 드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능을 받고 대전에 있는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가 합격한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줄 알았던 아들내미는 쓸모도 없고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 될 딸만 대학교 들어가면 뭐해. 내 팔자는 왜 이런 거냐고. 엄마, 나 엄마한테 손 안 벌려. 내가 돈 벌어서 대학교 등록금 낼 거야.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냐고. 그래, 우리 딸이 집안 일으킬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일단 진정하고 합격했으니까 우리 영지 대학부터 보내줍시다. 당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들 하다가 언젠가 큰 코 다쳐.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얼른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지금도 그런 아버지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겐 지금도 서운하고 애증의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제가 집안에서 길을 묘폭을 사는 것을 항상 측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대학에 무사히 입학했습니다. 기숙사도 합격해서 꿈에 그리던 독립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대학이란 곳은 저에게 정말 별세계였어요. 대전에는 고등학교 때 가끔 친구들과 놀러 갔었지만 대학교는 달랐어요. 저는 충남대를 나왔는데요.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마을만 했으니까요. 그 큰 캠퍼스를 어떻게 누비고 다녔는지 지금 생각하면 꿈 같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고 활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딱 등록금과 책값만 받기로 친정엄마와 합의를 했었거든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르바이트도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지금 또 다시 하라면 못하겠지만 그때는 젊었거든요.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니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핑계를 대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가 국밥집 나와 일하라고 할 것이 뻔했거든요. 저는 국밥집 일이 싫었습니다.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깨끗하고 폼나는 알바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때부터 다양하게 사회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제 동생은 공고를 갔습니다. 공고에서 기술 배워 공장에라도 취직하라는 어머니의 성화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거기서도 게을러 빠져서는 공부도 실습도 게을리했습니다. 성적도 반에서 중간 이하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나 봐요. 어머니는 동생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저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하고 국밥집 나와서 일이나 배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으이구, 용훈이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장은 빡빡 닦아야 냄새 안 난다고 하지 않았어? 얼른 밀가루 뿌리고 주물러. 덩치는 커다란 것이 힘은 왜 이렇게 못 써? 엄마, 나 이런 거 하기 싫다고. 나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언제까지 냄새나는 소 내장 닦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머니가 한눈 파는 틈을 타서 동생은 가게를 도망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야 불량 청소년이 되어버렸죠. 그때의 동생은 제 동생이지만 정말 구제불능이었어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국밥집 일을 하지만 그땐 질풍노도의 신기였나 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터졌습니다. 국가가 부도날 만큼 위기 사태였죠. 제 마음도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이런 때 취업이 과연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후배들은 등록금 낼 돈이 없어 군대로 빠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한 학기 남기고 휴학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얼른 졸업해서 무엇이라도 해서 돈을 벌자는 주의였거든요. 저는 논문 준비를 하면서 입시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학원 강사가 과외보다 돈을 더 벌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저는 안전된 직장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원장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장만 따면 학원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의력이 좀 좋았거든요. 제가 반을 개설하면 아이들이 금방금방 찾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하고 바로 그 학원의 인기 강사가 되었어요. 전공은 경제학이었지만 사회탐구 선생님이 되었어요. 학원 강사가 되다 보니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타 강사의 수입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몸이 좀 축나기는 했지만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건 신경도 안 쓴 것 같아요. 대전에서 대형 입시학원 내에 사회탐구 선생님으로 이름을 좀 날렸습니다. 학원 강사 일은 매일매일 바빴어요. 처음에는 수업 준비도 혼자 해야 했고 프린트물 복사에 문제집 정리, 시험 문제 내는 것까지 제가 혼자 다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도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원장님은 매번 칭찬했습니다. 저 같은 선생님이 없다고 모두들 저를 본받으라며 동료 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미련했어요. 건강도 안 돌보고 무식하게 일만 했으니까요. 저는 학원 근처에 집을 얻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출퇴근 동선이 제일 짧은 게 무조건 좋았거든요. 집은 점점 잠만 자는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더더욱 연애할 시간 따위는 저에겐 사치였죠. 모든 것이 학원 강사였던 저 자신을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서울대, 연고대 입학한 애들이 나오면 학원 원장님은 특별 보너스도 주시고 회식 자리에서도 저를 더더욱 치켜세워 주셨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감이 부족했던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착한 아이 콤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버니까 친정엄마도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전처럼 구박덩어리 딸이 아닌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어머니는 제가 유명 학원 강사가 된 것을 알게 되자마자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지가 대전에 있는 큰 학원 강사가 됐지 뭐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기집애 똑똑한 건 잘 알고 있었어. 난 우리 영지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아, 그러게. 영지 엄마는 좋겠다. 입시학원 1타 강사면 한 달에 얼마나 번대? 1,000만 원은 벌어? 1,000만 원이 뭐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봉은 1억은 넘을걸? 저는 그 돈으로 역 앞에 국밥집을 크게 확장시켜 드렸어요. 엄마가 하도 생활을 해대시니 어쩔 수가 없었죠. 새 건물에 국밥집을 개업하던 날 엄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딸 덕분에 새 가게를 얻게 되었다면서 좋아하시더군요. 저는 이만큼 해드렸으면 딸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받은 게 없는데 엄마는 참 바라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30이 된 후부터 저한테 결혼을 하라고 또다시 성화를 해대셨죠. 저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살아도 충분했거든요. 사실은 남자도 만날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온 조치원 바닥에 제가 돈 잘 버는 거를 소문이 나자 저희 친정엄마에게 선자리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는 엄마가 만나보라는 사람들을 없는 시간 쪼개서 몇 번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 남자들은 다들 제 재력에만 관심이 있는 속물들이었으니까요. 엄마, 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선자리 함부로 받아주지 마세요. 저는 결혼보다 제 학원 차려서 애들 가르치고 돈 버는 게 더 급해요. 얘 영지야, 너 지금 결혼 정년기야. 조금만 더 지나봐. 그 선 들어오는 것도 없어져. 결혼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얼른 시집가. 그래야 애 낳을 때 고생 안 해. 엄마 말 명심해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 엄마지만 정말 답답한 소리였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도 나중에 잘 살지 어떨지 모르는데 말이에요. 나이 됐다고 떠밀려서 하는 결혼만큼은 절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해 그 학원의 1타 강사이자 부원장이 되었습니다. 30대에 일은 성공을 하고 나니 차도 사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엔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아파서 헬스장에 다녀볼까 했습니다. 사무직 고질병인 디스크도 좀 있었고 해서 저는 집 근처 헬스장을 알아보았어요. 남편은 거기서 PT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원시원한 외모에 뼛속까지 체육인인 사람이었어요. 근육도 울끈불끈하고 키도 크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와 반대 성향의 사람에게 쉽게 끌리는 사람이요. 저는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과 키와 건강미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저와는 인연이 없다 생각했기에 그 마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묵묵하게 운동만 하고 시간이 되면 칼같이 헬스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려서 헬스장을 며칠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원님, 요즘 왜 운동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독감에 걸려서요. 나으면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회원님, 집이 어디세요? 제가 감기약이랑 죽 좀 사다 드릴게요. 문자로 집 주소 보내주세요. 그때는 아파서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기에 그 남자의 친절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집 주소를 보내주었고 남편은 감기약과 죽을 사가지고 제 집으로 금방 달려왔더라고요. 아픈 줄 알았다면 좀 더 빨리 와봤을 거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제가 아파서 못했던 청소와 설거지까지 해주고 갔습니다.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니 남편은 저에게 과할 정도로 친절하더라고요. 저를 무슨 유리 인형 깨질까 다칠까 애지중지했습니다. 공주 대접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것이라 좋기는 했지만 얼떨떨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며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도 손 있고 걸을 수 있는데 사소한 것까지 해주려고 하지 마요. 나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게. 아니야. 자기는 너무 작고 소중하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누가 뭐라고 해? 나는 내 나름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누려. 저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홍당무처럼 얼굴이 빨개지고 간질간질해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연애 기간 내내 저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너무 정성을 들여 나중에는 좀 짜증을 냈던 걸 그걸 서운해하며 삐지는 남편이 솔직히 좀 귀엽기도 했어요. 둘이 여행을 갈 때면 제 차를 거의 남편에게 맡겼고 저는 옆자리에서 잠을 잤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되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편해서였을 거예요. 남편은 든든하게 제 옆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하기를 마냥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프로포즈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후회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술을 마시다 저는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사귄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결혼이야 나도 하고 싶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나한테 2살 위에 누나가 있어. 그래서 누나부터 결혼을 해야 돼.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어머니가 반대하셔? 자기가 먼저 결혼하면 법도에 어긋나기라도 한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서는 누나가 노처녀로 늙을까봐 걱정인 거지 뭐. 남편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싫어했어요. 남편 집안은 아버님이 퇴직한 학교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돈만 까먹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서 접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조건만 보면 최악의 시댁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집안에서 거의 가장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으니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죠. 저는 남편을 그 답답한 집에서 구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죠. 제가 뭐라고 그 사람 인생을 구하겠어요. 그때 저는 이미 대전 시내에 아파트가 하나 당첨되어 가지고 있었고 학원에서 가까운 곳에 제 소유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그 집은 월세를 주고 있었고요.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정해지자 그 후의 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우선 저희는 상견례를 하기로 의논했습니다. 저는 대전 시내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양식집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은 제 추진력에 놀랐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앞뒤 재지 않는 성격이긴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전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님들이 무척이나 엄한 인상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될 분이 선생님이셨다고 하니까 무조건 찬성을 하셨어요. 그런 집이라면 남편도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문제였죠. 저희 친정이 국밥집을 한다고 하니 대번에 탐탁지 않은 표정을 하셨습니다. 조치원역 앞에서 국밥집을 하신다고요? 그거 뭐 조그만 국밥집 한다고 얼마나 돈 벌겠어요. 돈도 돈인데 사람들이 교양은 있을까 몰라. 우리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교사셨어요. 평생 공부하고 애들 가르치고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저 우리 딸 잘만 봐주세요. 우리 딸도 학원서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국밥집 딸이지만 출세해서 지금은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차도 외제차고요. 그 아우디라고 아실라나 몰라. 거기 사람아, 그런 얘긴 뭐하러 하나? 제 딸이 좀 능력이 있긴 합니다. 친정엄마가 자랑을 늘어놓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을 깔보고 결혼을 파토내려고 오셨던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 놀라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참 속물은 속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어요. 이 사람 누나 때문에 결혼 망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데 순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 정말 잘 살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으신 듯 보였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먼저 결혼을 하면 이제까지 남편에게서 받던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요. 누나란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 저희들 결혼에 동조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에 보태드리던 돈은 당분간 계속 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신혼살림을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오피스텔은 세를 주었고요. 첫 3년간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댁에서 과한 간섭도 하지 않았고 친정 역시 국밥집 일이 바빠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저만을 위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헬스장을 그만두고 제가 학원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으면 항상 운전도 다 해주었고요. 꼭 제 매니저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편했지만 남편이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주부처럼 집안일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당신 다시 헬스장 나가서 일하는 거 어때? 요즘엔 남자 주부들도 있다고 하는데 난 당신이 헬스장에서 일할 때가 더 좋아 보여서 그래. 당신 그때는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도 없어 보이고 집안일은 일주일에 2번 파출부 아줌마 부르면 되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돈 필요하면 내가 지원해 줄게. 아니야, 난 자기 뒷바라지 하는 게 좋은데 왜 그래. 난 당신만 있으면 돼. 혹시 내가 자기랑 집 챙겨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외부 사람이 우리 집 지나드는 거 싫어. 괜히 그런데 왜 돈을 써?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죠. 그때는 진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꿍꿍이는 따로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신혼 시절 3년이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부탁을 해오더라고요. 남편의 누나가 하던 카페에 빚이 많아서 카페가 당장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다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 1,000만 원만 누나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통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누나가 당장 카페를 안 넘겨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건 면목이 없는데 우리 누나 웬만한 일로는 고집 세게 넘어가질 않아. 그동안 누나한테 그 카페 정리하라고 부모님도 나도 설득 많이 했었는데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이번만 당신이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당신 누나 만나서 이야기해볼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라고 하던데 자기 돈까지 꼬라박고 가면서 카페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건 아무리 봐도 경제적으로 손해잖아. 제가 나서서 신우를 설득한다고 하니 남편의 얼굴이 더 사색이 되더군요. 자기는 누나가 무섭다고 하면서요. 누나가 한번 고집을 부리면 시댁 식구들도 못 말린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한 달이 건너이니 제 말은 듣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전 경제학과를 나왔으니 신우이네 가게의 문제점을 찾아 설득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그건 신우이를 너무 몰랐던 제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가족이 되었으니 신우이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신우이는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더니 마지못해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점심시간에 짬을 내 신우이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어요? 결혼식에도 참석 안 하시고 명절 때도 시댁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 넘었는데 한두 번밖에 못 뵌 것 같아요. 내가 보다시피 가게를 하니까 여기 얽매여서 아무데도 못 가. 결혼식에 참석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 없어도 잘 돌아갔잖아. 왠지 신우이가 쌀쌀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히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았습니다. 말 안 듣는 학생보다도 더 얄미운 신우이의 얼굴을 보니 설득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 오늘 여기 온 거 형님 설득을 좀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카페가 몇 년째 적자라면서요. 그런데도 안 접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 동생이 동서한테 돈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했어? 아니 걔는 지가 모은 돈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지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하여튼 쓸데없는 짓은 잘해. 됐어. 나 자기한테 잔소리 들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가. 돈 빌려줄 생각 없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신우이는 제 말은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 손님은 한 명도 안 오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신우이의 태도가 너무 딱딱해서 저는 더 이상 설득이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해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사실 신우이는 10년 넘게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공시를 본다면서 5년이 넘게 백수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을 그 남자에게 모두 꼬라박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남친이 고시 공부한답시고 완전 기둥서방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밖에 직업이 없나요? 정말 그 남자가 신우를 사랑한다면 빨리 다른 직업을 구해서 신우랑 결혼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남동생이 먼저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를 데려오니까 신우이는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카페 핑계대고 오지 않았던 거였어요. 신우이가 훨씬 더 오래 사귄 남친이 있고 나이상으로도 결혼을 먼저 해야 맞는데 시부모님까지 늦게 나타난 저에게 우호적이 돼서 동생을 먼저 장가 보냈으니 신우이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갔어? 우리 누나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너무 완고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나도 그 백수 공시생하고 헤어지라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안 듣는걸. 그러니까 당신도 괜히 나서서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응?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 신우이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니까 남편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족이 되었는데 시부모님조차도 신우이를 모른 척하고 놔두는 것을 보니 저는 신우이가 못된 남자에게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보고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슬슬 신우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말이죠. 카페에만 있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 샌드위치를 사들고 가기도 했고요. 화장품이나 작은 선물을 주며 신우이의 마음을 사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돌부처가 따로 없을 만큼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더군요. 신우이의 결론은 항상 1,000만 원 빌려줄 것 아니면 아는 체 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신우이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고 돌아온 제게 남편은 항상 그만 포기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기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걔는 내 딸이지만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네 말이라고 듣겠니? 걔는 헛쓰고 하지 말고 그냥 1,000만 원 빌려주고 마라. 이 시애미한테도 얼마나 차가운 앤데 겨우 동서 말 듣겠어? 어머니,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제껏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남편도 누나한테 돈 빌려줬지만 결국 카페 못 살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카페는 폐업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겠니? 하지만 걔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그러니까 세아가 너도 신경 쓰지 말아라. 걔는 한번 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거야. 저는 신우에 대한 시부모님의 냉정함에 놀랐습니다.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 취급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친정엄마에게 당해봤기 때문에 신우이가 점점 불쌍해졌어요. 또한 시댁 식구들은 서로 너무 소통이 안 되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신우의 환심을 사기 위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그제서야 저한테 친한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카페에 자주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절 알 수 있었어요. 그 돈은 신우의 백수 공시생 남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걸요. 저는 돈을 빌려주고도 찜찜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처럼 신우도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예상은 슬프게도 맞아떨어졌어요. 신우이는 제가 돈 1,000만 원을 해주자 점점 더 저를 호구로 보며 이것저것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준 지 얼마 되었다고 그러냐고 말을 했더니 또 냉정해져선 저한테 말도 안 걸더군요. 그때는 신우이의 삐뚤어진 심성을 제 힘으로 고쳐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정말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신우이와 더 엮이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난 척을 하더군요. 남편도 예전에 다 겪어본 일이니 결과가 뻔하게 보였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자 잠깐 절 대견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신우이가 부탁한 것들을 안 들어주자 다시 저에게 매달리셨습니다. 예, 그래도 네가 우리 집 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신우이 하자는 대로 좀 해줘. 너 돈 잘 벌잖니? 너한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한두 달 일하면 금방 벌 돈 아니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카페 잘 되면 걔가 갚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돈 좀 빌려줘. 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형님에게 1,000만 원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카페 폐업해야 마땅한 곳인데 형님이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걸 보면요. 뭔가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 쓰실 돈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안 빌려줄 거면 말지. 왜 내 앞에서 우리 딸 험담을 하는 거야? 사실관계는 잘 알아보고 나서 그런 소리 하는 거면 몰라. 네가 뭘 한다고 우리 집안 일에 나서긴 나서? 시어머니까지 제게 큰 소리를 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말만 했는데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무슨 동네 북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기분이 나빠져 웬만하면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저 겉으로 웃는 척만 하고 신우에 대한 말은 일절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댁 인간들은 정말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호구 노릇에서 벗어나니 저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저 역시 호락호락 당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하나만 보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편은 내 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아들 하나씩을 낳았고 아이들 육아를 남편 손에 맡겨가며 학원을 크게 키우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대형 입시학원 부원장이었던 저는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팔아 드디어 저만의 학원을 차렸습니다. 비록 처음엔 강의실 5개의 작은 학원이었지만 5, 6년쯤 지나자 건물 한 층 전체를 제 학원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각 과목 선생님들도 영입하고 그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끌어들여 대전 시내에선 제법 큰 입시학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남편은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며 그 일에 보람을 찾는 것 같이 보였어요. 아니, 남편이 보람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낳고 3개월의 휴직 기간이 끝나자마자 학원에서 강의하고 원장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저는 강의력이 있었고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집안 경제를 책임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뒷바라지와 애들 양육을 거의 전담했습니다. 남편에겐 뭔가 다른 직업을 구하고 싶다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는 의지가 크게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차차 남편이 해주는 밥에 길들여졌고 아이들도 아빠 밑에서 크게 문제없이 자랐습니다. 큰딸도 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도 유치원을 다니며 겉으로는 평온한 나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갑자기 시누이가 카페를 팔아버리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은 남편을 통해 들었는데 저는 진심으로 시누이의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시누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시누이는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지만 그 공시생 남친과 헤어지지 않았던가 봐요. 그동안은 결혼을 하지 않고 카페에 딸린 작은 방에 두 사람이 동거했는데 드디어 작년에 혼인신고하고 카페는 팔아 살 집을 마련했다네요. 저는 시누이의 공시생 남친은 어떻게 되었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 매형 말이야? 끝내 고시공부 때려치우고 사업하기로 했나봐. 40이 넘어서까지 한 번도 합격 못했으면 말 다 한 거지 뭐. 애초에 빨리 때려치웠으면 누나가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을 건데. 누나는 그딴 논팽이가 어디가 좋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하긴 저도 그 백수 남친 정리하라고 여러 번 시누이에게 말했지만 황소고집이라 들은 척도 안 했는걸요. 어쩌겠어요. 시누이가 그 인간이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아무튼 양쪽 모두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동거 중이었던 것도 있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면 비싼 돈 드는 결혼식은 부담만 갖겠죠. 시누이가 결혼을 하기로 한 건 좋은데 10년간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대전에 살았어도 시어머니는 제 애들 아기 때도 봐주신 적 한 번도 없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저희 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전에 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어.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신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이 결혼식 안 하는 거 너도 알지? 그래도 시집 보내는데 쓰던 가전 가구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게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 시누이 살림살이 사게 네가 3천만 원만 보태라. 내가 우리 사위사업 잘 되면 금방 갚으라고 할게. 알겠지? 내 계좌로 빨리 보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에 시누이가 저한테 빌려갔던 1,000만 원도 못 받았는데 제가 3천만 원이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제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돈 못 드려요. 선생님들 월급, 학원 월세 나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 살기 빠듯해요. 아니,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니? 아이고, 돈 잘 버는 애가 더 한다더니 너는 우리들을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니? 네 시애미가 좋게 말하는데 우습게 보여?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쫙 오르더라고요. 아니, 이제까지 저랑 애들한테 도움 한 번 안 줬던 시어머니가 하실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까지 참고 살았던 가슴속 응어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 학원 일할 때 저희 애들 한 번이라도 봐주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전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드렸고 시부모님 생신 때 해외여행 보내드린 것도 저예요. 저요. 저희 친정에도 그렇게 못하고 살아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신 때마다 여행 예약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잠도 못 자가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이게 정말 어디서 못 배워먹은 버릇이야?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기나 하고
네 시애비가 이 말 들었으면 넌 최소 회초리감이다. 알아들었으면 잠자코 돈이나 보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저에게 걱정스럽게 왜 우냐고 묻더군요. 그때 남편은 하필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한바탕 싸운 저는 오히려 남편이 없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옆에 있었다면 남편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제가 놀라 까무러질 뻔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남편에게 카드를 주고 집안 살림을 맡겼는데요. 그 카드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 몰래 가져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들킬 것을 우려해서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제 카드를 뺏듯이 가져가셨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는 그 카드로 시누이와 백화점에 가서 폭풍 쇼핑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평소에 남편이 카드를 쓸 때는 하루에 기껏해야 20만 원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제 알림은 20만 원 이상 쓰면 오도록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백화점 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결제 알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문자 내용이 냉장고, TV, 침대 이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을 추궁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시어머니가 카드를 뺏어갔다고 이실족고를 하는 겁니다. 사태를 알아차린 저는 정신없이 전화를 끊고 일단 카드 정지를 시킨 후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득달같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이 카드 왜 안 되니? 얼른 카드 정지 풀지 못해? 어머니, 범인이 어머니였어요? 저 돈 못 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얼른 물건 산 거 취소 환불해주세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 쇠고랑 차실 수 있으세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는 가족도 아니라며 어떻게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한 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느냐면서 저에게 마구 퍼부어 대시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지금 이 사람이 제 카드를 훔쳐가서 마구 긁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 백화점으로 출동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시댁은 그 일로 발칵 뒤집혔어요. 시아버지는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오셨고 남편도 저에게 화를 내며 시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차하면 남편과의 연도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줘버린 남자를 어떻게 믿고 가정살림을 맡기겠어요. 경찰들은 그냥 좋게 합의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 아저씨, 저 이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해주세요. 제 카드로 3천만 원이나 물건 산 이 사람들 꼭 유치장에 가둬주세요. 아니 네가 죽으려고 환장했니?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해. 그깟 카드 좀 썼다고. 가족이면 그럴 수도 있지. 시아버지가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본 저는 이 인간들과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은 옆에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더니 다시 저에게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카드를 준 건 본인이니 남편이 책임을 지겠다고요. 그렇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 협박에 못 이겨 그랬다고 진술하니 경찰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경찰들은 제 부모님까지 호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들어보시고 저보다 더 분노하셨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하며 저와 애들을 남편과 격리시키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도둑놈의 집안과 더 이상 사돈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우리 영지가 너무 착해서 너같이 못된 시애미 말을 그동안 찍소리 안 하고 잘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호구로 보이냐?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딸녀는 우리 딸한테 4천만 원 갚아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이 옆에 내가 경찰서까지 와서 교양 없이 소리를 질러?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고소를 당해. 가족끼리 카드 좀 쓴 게 뭐가 어때서?
경찰들은 두 사돈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민사소송하라면서 시어머니를 훈방 조치했어요. 쓴 카드는 다 취소하고 환불시켰고요. 저는 남편을 냉담하게 바라보았어요. 남편은 슬픈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 별거 숙려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할지 남편만 그 도둑놈 집안에서 데리고 나올지 저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까지 이혼하고 연을 끊어버리기엔 애들이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이 인간을 믿자니 다시 시어머니의 꿰매 빠져서 제 카드를 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코로나 종식을 빌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시간이 훅훅 흘러가 버렸어요. 눈 깜짝할 새에 말이죠.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래도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웠던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각자 어떤 시간을 보내시다가 저희 사연에 빠지다에 들어오시게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사연을 보시고 들으시는 동안에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밥친구한테 사연을 다 보내보게 되었네요. 혹시 밥친구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요즘에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1인 가족이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직장에서나 식당에서나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이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주로 선호되는 영상, 이걸 바로 밥친구라고 부릅니다. 나름 신조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에게 사연에 빠지다는 기특한 밥친구예요. 짧은 예능 영상들보다 길이가 훨씬 기니까 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고요. 발음 좋은 성우분이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니까 굳이 화면을 계속 보지 않아도 돼서 식사에 집중을 하기도 좋습니다.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왠지 사연에 빠지다 덕분에 밥을 급하게 먹지 않고 느긋하게 또한 재미있는 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서 와, 세상 사는 모습들 진짜 가지각색이구나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러다가도 왠지 이 사연 쓰신 분은 나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다. 내가 겪은 일하고 느낌이 비슷한 사연도 있네 하는 생각도 들고는 해요. 지금까지 감상만 잘 해왔는데 처음으로 직접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사연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물론 저의 필력이 부족해서 그 생생함이나 무게감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긴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너그러이 감안해주세요. 밥친구라는 요즘 표현을 아는 것도 그렇고 저는 유행 같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화제를 얻은 글은 꼭 찾아서 보는 편이에요. 전에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사연을 적으려다 보니까 그 글이 떠오릅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분이 개천룡이거든요. 자수성가를 해서 현재는 자산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어요. 건물주이기도 하고요. 언변도 좋고 성격도 활발하고 보이기로는 성실하면서 사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날 잡고 길게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딘가 사람이 좀 꼬인 것 같달까요? 자기보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막말하고 우습게 보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까내리면서 흠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가깝다는 인물들을 보면 다 그 사람이랑 비슷한 캐릭터들 같아요. 성공을 거둬서 경제력도 받쳐주고 남편도 사람 괜찮고요.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기가 성공을 이룩해내도 남한테 느끼는 질투나 열등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겪어본 다른 이들도 다 비슷하게 느꼈더라고요.
그 사람 조건만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열등감이 장난 아니라고요. 이유가 궁금한데 유추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게 되었어도 내면에 열등감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엄청났고 의견들이 활발하게 오갔었는데요. 누구나 약점은 있다는 게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등감을 부르는 요소들은 꼭 하나씩 있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주변에 떠오르는 지인이 계신가요? 저는 제가 겪은 열등감 덩어리의 인물을 사연 속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의 정체를 미리 공개하자면 제가 결혼한 사람의 모친 되시는 분이셨죠. 예,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단 그분 말이에요. 제가 27, 남편이 30일 때 저희 딴에는 정말 결혼 정년기에서도 최적기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벌이 수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 그것도 나름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단지 결혼 당시에 살짝 마음에 걸린 점이 있었다면 남편이 결혼에 그리 적극적이진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여자라면 응당 내 남자한테 1순위가 되어서 사랑받고 그 애정을 만끽하는 것에서 오는 충족감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내심 섭섭한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괜찮겠다 이런 마음에 결혼 결심이 출발했던 것이었는데요. 반면에 남편이 밝힌 결혼 결심의 전말은 나이 찼고 이 정도 여자면 조건 나쁘지 않고 다른 선택지 고르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야겠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다 못해서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것 아닌가요? 아휴, 그 심경 고백 같지도 않는 마음속 이야기를 결혼 준비 초반에 알았으면 제가 다 엎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식장 예약이 끝나다 못해서 청첩장 인쇄 끝났을 때였던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긴 했지만 아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이렇게나 있는 모양이네. 원래 진심을 약간 담백하게 포장해서 꺼내 보이는 성격일 수도 있잖아. 저는 자기 합리화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콩깍지가 눈에 잔뜩 껴서 뵈는 게 없었나 봐요.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 따져보자면 반반 비율로 결혼했던 셈이었어요. 돈은 양측에서 비슷하게 지불을 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댁 측으로부터 선물을 좀 많이 받았었죠. 명품 선물들이었고 시댁이 형편 좋은 집안이라는 것과 별개로 좋은 씀씀이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였으며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직접 백화점으로 가서 저희 부부가 쓸 명품들을 고르셨다는 것에 정성마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앞으로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댁이랑 친정, 양가 모두 근거리에 있는 편이었어요. 공평하게 차로 30분 정도 걸렸으니 그렇다고 할 만했죠. 결혼한 이야기를 겉핥기식으로나마 적어보았으니 잠시 제 친정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이야기요. 친정엄마는 원래 타고나시기를 진취적인 성격이셨대요. 아주 평범한 수준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지만 반드시 대학을 가겠다는 일념, 여자도 대학을 나와야 멋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후에는 적당한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하셨는데요. 어느 날 주말 저녁에 친구를 만나시려고 번화가에 나가셨다가 문득 알록달록한 옷차림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절대 직장에는 못 입고 나갈 옷들이네? 그런데 엄청 멋스러워 보이잖아? 내가 저런 옷을 사본 지가 얼마나 되었지? 보니까 다들 내 또래 같은데 나는 왜 곧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월급쟁이가 될 생각밖에 못했을까? 쟤네들 정말 멋있어 보인다. 정말 자유로워 보여. 친정엄마는 퇴사를 결심하셨고 정말로 그 결심을 현실로 이뤄내셨어요. 다른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닌데 퇴사를 한다 그러니까는 가족, 친지, 친구, 각종 지인들이 다들 난리였대요. 제정신이냐, 어디 몸이 아픈 거냐 이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친정엄마는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옷 장사를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요. 아무런 정보도 연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옷 장사를 하고 싶다는 일념, 오직 그거 하나만 가지고선 맨땅에 헤딩을 하셨던 거예요. 번화가의 옷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보는 눈을 키웠고 인맥을 만들었고 장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익혔습니다. 이듬해 친정엄마는 진짜로 본인의 가게를 차려버렸어요. 그게 망하면 끝장인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날까지 아끼고 아낀 돈은 물론이고 다른 돈들까지 투자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사업이며 장사 뜨내기가 오로지 열정 하나로 차린 가게. 초반에는 파리만 날렸다고 합니다. 들어와서는 기웃거리기만 하고 구매하지 않는 허수들만 손님으로 왔었고요. 그래도 나는 그때가 좋았어.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내 꿈을 이뤘다는 생각으로 그냥 막 웃음이 나왔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매장을 지키고 옷을 떼오고 그랬지. 먼 훗날 당신의 자식 앞에서 그 당시를 회상하게 되셨을 때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의 아가씨로 돌아가기라도 한 듯이. 친정엄마의 작은 옷가게는 손님 없이 횡했던 보릿고개를 버틴 끝에 이듬해부터 대박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단골들이 그렇게나 많았대요. 친정엄마의 밝은 서비스 정신, 옷에 대한 열정, 유행에 민감한 그 특유한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결혼한 미씨 손님들도 많이 찾았었대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니까 지인들이 친정엄마를 막 찔러댔습니다. 괜찮은 남자를 물어볼 때가 되었다면서 말이에요. 남자친구를 사귀긴 했었으나 장사 때문에 바빠서 연애는 실패로 막을 내려야만 했었던 친정엄마. 지인들의 성화에 그럼 남자친구를 모처럼 만들어볼까? 이런 반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옷가게 사장님에 걸맞은 남자를 붙여주겠다면서 별별 다리가 놓아줬대요. 한 번은 건너 지인이 정말 괜찮은 집 아들내미라고 해서 소개를 받은 상대가 있었대요. 친정엄마랑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2번 만났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 상대가 어느 날에는 말도 없이 친정엄마의 가게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웬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면서 윙크와 함께 꽃다발을 건네주자 그 상대와 함께 온 친구 3명은 가게 바로 앞에서 박수를 쳐주었대요.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들이었던 거죠. 장사하는데 방해되게 왜 불쑥 찾아오고 난리람? 친정엄마는 그런 생각이나 시큰둥하게 했었다네요. 꽃다발 정말 고마워. 예쁘네, 마음에 들어. 친구들하고 놀러 가던 길이라고? 그래. 재미있게 놀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 받은 꽃다발을 들고 그 상대를 가게 밖으로 배웅하는데 어라? 그 순간에 친정엄마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친구로 따라온 3명 중 1명이었죠. 친정엄마는 건성으로 상대에게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쟤 뭐니? 쟤가 바로 내 취향에 딱 들어맞는 남자인걸? 자기한테 열렬하게 꽂히는 시선을 내심 느끼고 있었던 그 당사자 친구, 훗날 밝히기로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꽃 들고 저렇게 웃으니까 마녀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가게 사장님은 역시 평범하지 않구나. 하지만 그렇게 떨떠름이 생각해봤자 소용없었죠. 친정엄마는 이미 그 친구를 점 찍었습니다. 원래 소개받았던 상대는 뻥 차버렸고요. 대신에 다른 지인을 그 상대에게 연결해줌으로써 유연하게 상황을 종료할 수 있었죠. 친정엄마는 한눈에 반했던 그 친구에게 따로 연락을 했고 결국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 드디어 우리가 따로 만나게 됐네. 그날 내 가게 앞에서 마주쳤던 이후로 무려 2달 만이야. 너는 혹시 내 생각 안 났어? 나는 그날 너 잠깐 본 건데도 안 잊혀지더라.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자마자 친정엄마는 발랄하고도 대담하게 그런 인사말을 건넸대요. 그러자 맞은편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기 미안한데 내 쪽이 연상이야.
어?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다 동갑 아니니? 너랑 잠시 만났던 그 녀석은 내가 아는 동생이야. 내가 그 녀석보다 형이야. 2살 더 많아. 전부 다 동갑인 줄로만 알았던 친정엄마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담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민망함이 막 밀려오면서 애써 괜찮은 척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열이 오르더래요. 아, 동갑내기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보다 오빠이셨군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 맞죠?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꾸며냈으나 막 횡설수설을 하고 말았다죠. 친정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하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선 맞은편에서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반말해도 돼. 다정한 목소리에 친정엄마는 그 시간부로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그때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일지도요. 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친정엄마에게 못 이긴 척 늘 넘어주었던 사람, 바로 저희 친정아빠이세요. 두 분은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으셨대요. 저한테 거짓말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진담이신 건지 그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제가 보아온 부모님의 모습으로 미뤄봐서는 아마 그건 진실이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친정엄마는 결혼 이후로 운영하는 가게를 한 곳 더 늘리셨고요. 그러다가 저를 임신하시자 가게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때 아주 한몫 제대로 땡겼지. 그걸로 한 미천 삼았다니까. 친정엄마는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너무 뿌듯해 하셨어요. 처음으로 일궈내셨던 업적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이나 아쉬움보다는 그저 후련함과 성취감이 앞서셨다고 합니다. 저랑 동생을 낳으셨고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다 입학한 이후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죠. 앞만 봐도 내가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애들한테 음식 해줄 때만 봐도 접시에다가 예쁘게 놓는 감각이며 양을 딱 맞추는 것도 심상치가 않아. 이거는 장사를 한번 해봐야 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던 운동회 날 친정엄마는 손수 싸우신 도시락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며 엄마들이 전부 제 도시락을 부러운 듯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으니 저는 친정엄마의 그 혼잣말이 영 이상한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네요. 어려서 뭐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요. 친정엄마는 그때로부터 며칠 안 지나서 바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고요. 결국은 작은 밥집을 오픈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한식집이었고 메뉴는 딱 5개였어요. 나중에는 7개로 늘어났지만요. 작은 규모의 아기자기한 가게였고 저랑 동생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 속에 추억도 참 많았네요. 당시 주변의 식당 가격에 비해서 친정엄마의 식당은 대략 1,000원 정도씩 비쌌어요. 나름 큰 차이였죠.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잘 안 됐습니다. 오는 사람만 그냥 한 번씩 오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잘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단골들이 엄청나게 확보되었거든요.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인데 어떤 아주머니 손님 2분께서 같이 오셔서는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가끔은 이렇게 누가 정성스레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 이거야. 남편이고 자식이고 허구한 날 그 입들 먹이려고 하는 밥 말고 진짜 남이 차려주는 한식 한 상.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아. 솔직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 특별한 맛은 없는데 자꾸 젓가락이 가네. 나는 처음에 이 집에서 먹어보고 음식이 좀 싱겁다 싶었는데 먹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부담이 없고 은근히 소화도 잘 되더라. 다른 번듯한 집에 가서 저렴하게 먹는 것보다 여기 소박한 집에 와서 돈 조금 더 주고 정성 가득한 밥 먹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친정엄마표 메뉴가 왜 잘 팔리는지, 왜 단골들이 자꾸만 늘어나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반응이 열화와 같았던 메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친정엄마표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이것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돼지 두루치기 전문점으로 큰 식당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죠. 그 식당은 진짜 만석은 기본이고 주말이면 대기줄을 서야만 들어올 수 있었을 만큼 잘 되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톡톡하게 일손을 거들어 드릴 수 있었죠. 친정엄마는 이런 길을 걸어오셨지만 반면에 친정아빠는 묵묵한 셀러리맨이셨습니다. 오직 회사에 뼈를 묻는다. 이런 각오로 출퇴근을 반복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주변에서 엄청 신기해했어요. 아니, 보통 장사가 그렇게 잘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장사에 뛰어들지 않나? 어째 회사를 계속 다녔대? 거참 희한하네. 하지만 친정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친정아빠가 흔들림 없이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셨기 때문에 심적인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었대요. 또한 친정아빠도 말씀하시기를 장사 성향도 아니고 서비스도 자신 없는데 같이 하자고 친정엄마가 채근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하셨죠. 이렇듯 두 분은 성격이며 모든 스타일이 정반대이셨지만 잘 융합이 돼서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존재가 되셨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식당을 정리하셨어요. 무던한 일상을 보내고 싶으시다 하셨고 저희 가족들 모두 그 결정을 존중해드렸습니다. 장녀인 제가 결혼하던 날 두 분께서는 손을 꼭 붙잡고 계셨죠. 우리가 세상에 내놓았던 그 자그마한 생명이 어느새 이렇게 다 자라서 인생의 반려를 맡게 되었네. 우리도 이렇게 늙어간다, 여보. 남은 인생 우리 더 잘 살아보자. 친정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정엄마가 까르르 웃으셨는데 마치 소녀 같아 보이셔서 얼마나 제 얼굴에도 짙은 미소가 피어올랐는지 모릅니다. 두 분의 바람처럼 그렇게 무탈한 앞날, 더 잘 살 수 있는 나날만 펼쳐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먼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살고 있었을 때 자식 2명을 모두 결혼시키고 인생의 후반기를 즐기고 계시던 친정엄마의 어느 일상 중에서 하루였습니다. 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고 하시니까 지인분께서 같이 마사지나 받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셨던 거예요. 탈의를 하고 편안하게 누워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노곤함으로 잠이 들랑말랑 하던 친정엄마의 귀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꾸 뭐가 만져지네? 분명히 이 지점에서 뭐가 만져지는데. 그 작은 혼잣말은 마사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몽롱하게만 듣고 계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드셔서 눈을 뜨고는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제 몸에서 이상한 거라도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마사지사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아니 그게 손님, 가슴 한쪽에서 뭔가 딱딱하게 작은 것이 만져지는 것 같아서요. 왠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였다는 겁니다. 친정엄마는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근처의 병원을 우선 간 것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학병원까지 가셔야만 했습니다. 유방암 진단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어이가 없고 놀라웠고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도 고였고 정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친정엄마는 덤덤하게 구셨지만요. 나는 내 인생이 이것으로 멈추어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겨낼 거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친정엄마가 조용히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딸인 저부터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친정아빠도 결혼해서 지방으로 간 동생도 이것이 친정엄마와의 이별은 아닐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었습니다. 가족인 저희가 결의를 다지자고 열심히 뜻을 모았어요.
저는 이러한 심정을 바탕으로 친정엄마의 유방암 소식을 너무 슬프거나 속상하지는 않게 남편한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뭐? 장모님이? 유방암 의심이라고 했던 그게 결국 확실했구나. 돌아가시는 건 아니라지? 어? 당연히 아니지. 우리 엄마가 왜 이런 걸로 돌아가셔. 절대 아니야. 이겨내실 거야. 그럼 됐네. 다행이네. 그런 엄청난 소식을 접한 사람치고는 반응이 너무 건조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저의 과민이었을까요? 와, 섭섭함을 넘어서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게 무슨 장모님을 염려하는 사위의 태도인가 싶었고요. 의외로 열렬한 리액션을 보인 쪽은 시어머니셨습니다. 뭐야? 사부인이 유방암으로 확진을 받으셨다고? 이런 세상이나 마상이나 어쩜 좋으니? 앞으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버티신다니? 어머나 웬일이야? 마음 아파서 못 살겠다. 정말 아유 속상해. 축약해서 이 정도인 것이고요. 당신 정말 별별 호들갑을 다 따셨어요. 제가 다 떨떠름했을 정도로 말이죠. 어쨌든 무덤덤한 것보단 100배 나으니까 염려의 말씀 감사하다고 인사를 잘 드렸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었고 저희는 당연히 따르기로 결정하였어요. 급하게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목표했던 만큼의 결과를 낸 수술이 끝이 났고요. 하지만 암은 수술한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말로 무서운 병이죠. 바로 항암 치료요. 수술을 마친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친정아빠와도 상의를 해보았고 친정엄마의 의견을 잘 들어본 결과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회색빛깔의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 더 밝고 맑은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지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늘 도시에만 살아오셨으면서 나는 시골이 좋아 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던 친정엄마.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하실 때가 돼서야 시골 생활을 하시게 되었네요. 수소문을 해서 알아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근처에는 친척분께서 살고 계셨기에 오가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1차 항암 치료. 저희는 별일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친정엄마가 이를 악물고 버티셨음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을 그렇게 자주 가게 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네요. 이제 겨우 1차 항암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네. 친정엄마가 힘없이 말씀하셨을 때 딸로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는 것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그저 힘이 드셔서 기력 없이 병실에 누워 계시는 모습. 제가 평생을 알아온 친정엄마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계속 났는데 친정엄마 앞에서 나약한 얼굴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늘 씩씩한 척을 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에 친정아빠가 웬 스케치북을 하나 가져오시더니 그걸 누워있는 친정엄마 앞에서 하나씩 넘기셨어요. 짜잔, 이건 내가 저기 앞에 멀리까지 나갔다가 발견한 노랑나비야. 알지? 아싸 노랑나비! 시골 풍경을 좋아하셔서 그나마 고된 항암 치료 중에 유일한 낙, 창밖의 풍경을 즐기셨던 친정엄마셨습니다. 하도 힘이 들고 속이 안 좋으니까 나갈 엄두를 못 내고 계실 때여서 그게 안타까웠죠. 그런데 친정아빠가 그런 친정엄마를 위해서 이 주변 밖에서 보고 다니신 것들을 스케치북에 하나씩 그려오신 거예요. 사진을 찍는 건 멋이 없대요. 그건 휴대폰 카메라의 작품일 뿐이라고요. 이게 바로 정성이라면서 으스대시는 모습에 친정엄마가 마침내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사람 또 허당처럼 구네. 노랑나비가 아니라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항암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친정엄마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으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제가 장녀로서 아무리 잘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친정아빠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빡빡 깎은 대머리가 정겹고 귀엽다면서 너스레를 떠시는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이어지는 항암 치료도 친정엄마는 꿋꿋하게 받으시며 버텨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잠깐 올라오기로 한 일정을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혹시 시댁에 들를 생각은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사부인 위해서 귀한 보양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지. 예? 아유, 그러실 것 없어요. 어머님도 늘 일정이 있으신 분인데 어떡해. 마음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유, 그러지 말어. 전에 들어보니까는 사부인께서 닭 요리를 유독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던가? 맞지? 네? 고기 중에 닭고기를 워낙 좋아하시고 잘 드시긴 하는데요. 그러면 백숙이 괜찮겠네. 귀한 약재로 백숙을 푹 끓여봐야겠다. 전복도 넣으면 좋겠지? 혹시 문어는 같이 넣으면 음식궁합이 어쩌려나? 벌써 하실 작정이었는지 들뜨셔가지고는 계획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쩐다 싶었는데 의외로 친정엄마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가보는 것도 도리라고 할 수 있지. 나 수술 전날에도 전화 주셔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 내심 나중에 보답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뵈면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긍정적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연락해서 어느 날 몇 시에 들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반색을 해주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나는 남편보다 나은 시어머니를 만난 경우인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랑 살짝 냉전 중이었거든요. 정남이라고는 없는 남편 때문에 진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간당간당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어머니가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이었죠. 약속이 되어 있던 날 저랑 친정엄마랑 둘이서 시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안 계셨고 시어머니 혼자서 앞치마 차림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는 길에 친정엄마한테 시아버지는 분명히 안 계실 거다 이렇게 언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는 혹시 계시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실 수 있었죠. 어머 사부인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원래도 가뜩이나 날씬하셨었는데 이제는 너무 말라지셨네. 제가 보양식 제대로 고아놨으니까 그거 드시고선 얼른 원기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떨며 인사를 해주셨어요. 두 손을 막 바르르 떠시면서 그러시길래 걱정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저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댁이 꽤 잘 살아요. 저희 집이 잘 쳐줘봐야 중산층이었던 친가 그리고 자수성가하여 돈을 모은 외가로 대충 설명이 된다고 치면요. 시댁은 그냥 원래 부자인 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원래 땅부자 집안이셨는데 그게 로또보다 더 크게 터졌다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적당히 사는 집안이셨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시댁이 빌라인데 그 저렴한 전국에 널리 그 빌라 말고요. 연예인들이 살 법한 TV에서 고급 빌라로 소개되는 그런 빌라였습니다. 실제로 시댁의 이웃이 유명한 사업가, 여당 정치인이었어요. 아마 연예인도 한 집 있었을걸요? 그런 집이라서 테라스 너머로 작은 정원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상추 같은 거 몇 종을 시어머니께서 심어놓은 것이었고요. 도시 사람이지만 시골 감성을 좋아한다는 사람,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네, 저희 친정엄마요. 그 작은 텃밭이 아기자기하고 예쁜 색깔로 꾸며진 걸 보시고 바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날 컨디션이 식사를 본격적으로 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서 맛만 보는 식으로 조금씩 내어주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보온통에다가 보양식을 싸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다고 그랬고요. 테라스 나가서 구경하셔도 돼요. 바깥에 슬리퍼 있으니까 그거 신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텃밭을 구경하는 동안 보양식을 포장하고 당장 먹을 거 그릇에 내오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친정엄마는 화색이 도셔서 곧장 테라스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친정엄마를 따라서 테라스로 같이 나가봤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도 준비하시는 거 네가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니? 얼른 가서 도와드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아차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암투병하는 친정엄마에게 너무 모든 초점이 맞춰진 일상을 살다가 왔더니 제가 그런 것마저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망각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저는 친정엄마만 테라스에 두고 실내로 돌아갔습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양말만 신은 발이었어서 전혀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엌으로 가는 것을 시어머니께서는 모르실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사연 서두에 적었었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그 열등감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열등감의 주인공은 바로 제 시어머니셨다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이었습니다. 칵투! 이거 무슨 소리인가 싶었네요. 부엌으로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저는 걸음을 잠시 멈춰야만 했어요. 암만 해도 이거 가래침 뱉는 소리처럼 생각이 되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시어머니께서 가래가 끓어서 그거 뱉으셨구나, 뭐 그런 식으로만 얼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때 다시금 캬! 이런 소리가 들려왔고 제 눈에는 작은 그릇 안에 가래침을 막 뱉으시곤 그것을 수저로 휘휘 저으시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레 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일시정지가 되었네요. 말 그대로 정지요. 생각이고 행동이고 그냥 딱 멈춰버렸어요. 내가 뭘 본 거지? 저게 지금 뭘까? 암 환자는 님이럴?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걸 들은 순간 제가 정신이 확 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기겁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놀라 자빠질 뻔하셨죠. 그 바람에 손에 쥐고 계시던 수저를 놓치셨어요. 바닥에 뒹구는 수저를 한번 쳐다본 저는 피식 웃으면서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다 봤어요. 필요 없는 말 다 생략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릅떠진 눈으로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신 채 입만 벌리고 계셨어요. 기절할 노릇이셨겠죠. 설마 제가 테라스에 안 있고 곧바로 부엌에 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테니까요. 그것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말이죠. 변명도 안 하실 건가요? 제가 싸늘한 눈빛으로 인매로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뻔뻔하게 나오셨습니다. 뭘? 대체 뭘 말이니? 소리도 없이 갑자기 옆에 와 있길래 놀랐을 뿐인데 나는. 침 뱉으셨잖아요. 이거 저희 친정엄마께 드시라고 하실 작정이었죠? 암 환자한테. 침이라니? 아니 내가 그런 교양머리 없는 짓을 할 것 같아? 증거 있어? 증거요? 이제 찾으면 되죠. 이거 가지고 가서 성분 분석 의뢰 넣으면 돼요.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뭐라고? 성분 분석 의뢰? 그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사셨나요? 이 넓고 좋은 집에서 TV 좀 보고 책도 좀 읽고 그렇게 사시지. 뭐하고 사신다고 그것도 모르셨나요? 다른 누구도 아닌 친정엄마한테, 그것도 암투병 중인 환자한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이 곱게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었죠. 사실 그것도 많이 참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 있는 것을 모르셨던 걸까요? 시어머니께서 이내 표정을 바꾸시고는 조금 웃어 보이셨습니다. 말하는 꼴하지 마라. 건방지긴.
그 엄마의 그 딸이네. 나대고 사는 것도 똑같아. 갑자기 뭔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실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하셔야 맞는 순서 아닌가요? 만약 지금 제가 발견 못했으면 저희 친정엄마는 가래침이 든 걸 드셨겠죠. 보양식이라고 참 좋은 사돈을 뒀다고 그런 착각을 하시면서요. 그래서 먹었니? 안 먹었으면 됐지. 안 처먹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암 걸린 어미 둔 게 무슨 훈장이라도 됐냐.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고 큰 소리야.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헛소리를 들어주는 것은요. 짝 하고 짧지만 커다란 타격음이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얻어맞은 뺨을 손으로 부여잡고 휘청거리시다가 이내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제가 말랐어도 통뼈라서 힘이 세거든요. 머리가 다 어지러우셨는지 말도 똑바로 못하시더라고요. 너 사람을 때려? 너 신고할 거야. 너 고소할 거야. 소란이 이어지는 것에 어느새 친정엄마는 부엌에 다가와 계셨습니다. 오시면서 내용을 얼핏 들으셨는지 씁쓸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을 받으시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움찔하면서 고개를 피하셨습니다. 본인도 민망하고 창피하셨겠죠.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네. 다 똑같았네. 이혼하렵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양식 혼자 잘 쳐드시고요. 같이 드실 분도 없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빈정거리며 인사를 남겼고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말 많은 눈빛으로 친정엄마를 쳐다보았을 때 친정엄마는 그저 고개만 끄덕여 주셨죠. 다 알고 있다는 의미로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개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각오했던 마당이라서 죽도록 싸웠네요. 그 무심하고 무덤덤한 인간이 속에 참 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자기 엄마가 지닌 열등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살짝 느끼긴 했었는데 화목한 저희 집안을 질투하시는 눈치였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는 아내라는 점에서 저희 친정엄마를 유독 질투하셨던 겁니다. 친정아빠가 적극적으로 친정엄마를 간호한다는 소식에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하고요. 또한 본인은 집안의 주선으로 선봐서 결혼한 후로 계속 주부로 산 게 끝이었는데 친정엄마는 온갖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나 배가 아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알게 된 마당인데다 남편에게 쌓여왔던 서러움도 폭발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이었습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그냥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어요. 가족들도 제 결정을 옳았다, 잘했다고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저희 가족들은 친척 어르신의 오랜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유명 삼계탕집에 가서 보양식을 먹었어요. 먹는 내내 다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저희 집에는 암 환자는 없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전직 암 환자만 있을 뿐이죠. 이건 삿바에만 몰래 밝히는 건데 저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아직 가족들한테도 비밀이에요. 의연한 척하고 살았지만 솔직히 이혼한 게 쪽팔려서요. 선뜻 남자친구 생겼다고 공개를 못하겠네요. 이번에는 제발 참된 인연이기를.